이재명 후보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날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 부실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엔 말맞추기 정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대질 조사 당시 김 씨가 남 변호사에 수신호한 것이 CCTV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 최종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불똥이 소방서 등 공공 영역에까지 튀었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첫 재판에서 유족은 살인죄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끌려다니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헬스클럽 등 실내 체육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3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이후 20개월 만에 돈줄을 재며 경제정책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화 직후 유 씨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고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던 저희 보도를 오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이 이 전화기를 찾으면서 검찰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사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 씨는 이 통화 직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국감에서 공개했던 만큼 통화 사실은 물론 통화 내용까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이 통화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듯해서 오늘 저희 뉴스9 머릿기사를 올렸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전 8시 19분 창밖으로 내던져진 유동규 씨 휴대전화가 땅바닥에 뒹굽니다. 검경은 유 씨가 압수수색 당일 휴대전화를 내던지기 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정 부실장도 평소 알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10년 넘게 보필한 최측근과 강제 수사 직전의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 부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무렵 TV조선은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7일 문자 메시지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 부실장은 허위 억지 주장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엄중한 상황이라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그분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란 존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 즉 그분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선 당시 통화에서 그분 죄까지 안고 가란 압박이 있었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날 유동규 씨와 통화한 이 후보의 복심이 한 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건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임 혐의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비리검증특위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을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임명한 경위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압수수색 직전 좌진상 우동규의 통화에서 그분 죄까지 안고 가라는 압박이 있었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유동규 씨가 이 후보의 또 다른 복심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전체에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은 나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춤주춤하던 검찰 수사도 일단 외형상으로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오늘 동시에 구속됨으로써 배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성남시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 실무자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정모 변호사는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삭제 지시한 게 맞는가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장동 핵심 인물이 구속된 건 지난달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 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지만 이번에 핵심 인물 2명을 구속하면서 로비와 뇌물, 배임 등 수사의 동력을 다시 찾을 전망입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소명되고 검찰의 자금 추적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와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모 회계사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신호를 주고받는 장면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은 서로 말을 맞추고 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핵심 인물들이 공모해 수사진을 속이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두 사람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대질 조사한 지난달 21일 두 사람은 중앙지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마주쳤는데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다가가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수신호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수표 4억 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 기록이 곧 남 씨 귀국 전 증거인멸 등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통화 기록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검찰에 낸 건데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는 결정적 물증이 된 셈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법원이 구속을 허락한 건 검찰이 제기한 혐의, 특히 이 배임 혐의가 상당히 일리 있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배임 혐의를 보면요. 예. 검찰은 이 김만배 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 특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또 이게 그대로 반영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혜 조항 가운데 고정이익 확보와 건설사 배제, 또 대형 금융기관 선정 등 3가지가 핵심인데 이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 지침서와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배임 연루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할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에 구속된 김만배 씨가 이 후보를 언급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지침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의 개입 여부 규명입니다. 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이 관련 공문에도 여러 번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배임 공범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이뤄진 셈이어서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윗선 보고 과정 등에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장 지침대로 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면 그 책임도 시장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어쨌든 여기서 수사를 잘라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뜻 같은데. 자, 그리고 뇌물수사 있지 않습니까? 뇌물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뇌물수사는 사실 조금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인데요. 예.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검찰은 이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뇌물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 씨는 어제 심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몫은 최대 570억이어서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 증거로 화천대유 등이 새로 만든 회계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세금과 공통비용을 빼면 김 씨가 가져갈 돈은 최대 570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김 씨의 영장에서 유동규 뇌물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도 바꾸거나 뺐고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배임 수사보다 뇌물 수사가 좀 길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배임 수사를 게을리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도 뇌물 수사도 이렇게 삐걱거리니까 수사가 어디로 갈지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저희가 오늘 톱뉴스로 보도해드린 휴대전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창밖으로 던졌다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배임 문제 그리고 윗선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밝혀줄 핵심적인 정황인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심은 상당히 지금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지검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이들의 통화 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창문으로 내다버린 휴대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인한 셈인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휴대폰 속 통화 내역 등이 윗선 수사의 길을 여는 단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검찰 수사팀이 윗선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명이라고 한 게 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을 한 셈이군요.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정부는 오늘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어제 호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하자 이 후보가 오늘 다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고 후보는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도 국민 입장에선 궁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선대위에서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고 8조 5천억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김 총리 발언이 원천적 반대의 말씀은 아닐 것이라며 이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자체에 줘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유류세 20% 인하와 국가 채무 상환에도 써야 합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입법과제에 힘을 실기로 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집권하고 대통령이 돼서 하라. 총리가 한 얘기와 같은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당정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원 투표와 경선 여론조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최종 후보 발표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당원 투표율은 최종 63.9%로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당분간 탄수화물 끊겠다고 한 이준석 대표가 약속 지킬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상당한 흥행 돌풍이었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116일간의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내일 오후 2시 45분쯤 최종 후보 발표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나흘간 진행된 당원 투표율은 6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반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높은 응답률로 조기 마감됐습니다. 투표 기간인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4개 기관 공동 여론조사에서 당내 적합도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2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윤 후보는 7%포인트, 홍 후보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당원들의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윤 후보가 53%로 홍 후보를 1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것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됩니다. 경기도 잡에서 잡으려면 경기도가 중충이 돼요.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달콤한 공약을 가지고 당장 국민들을 어떻게 현혹시켜 보려는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매표 행위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당 경선에 단독 출마한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내년 대선이 치러질 때 몇 군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종로가 관심이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서울 서초 갑에 누가 나설지도 야권에선 큰 관심사죠. 국민의힘 내에선 이미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합류가 확실시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30대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고위 회의 도중 정미경 최고위원이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난합니다. 세 사람 모두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팽개치고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표를 내고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선 후보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이슈를 키워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싶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초갑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지면서 이 지역 공천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TV조선 취재진에 이번 재보선 공천은 대선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초갑의 경우 새로운 30대 여성을 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거론된 3, 4명 모두 공천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혀 뜻밖의 인물이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난데없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 경유차 모는 분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 운전자뿐 아니라 소방차에 넣을 요소수까지 비축량이 부족해 언제 소방차가 멈춰 설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고 애타는 운전자들을 겨냥한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계기판에 보이는 요소수 부족 표시들. 다 떨어지기 전에 요소수를 구해야 하는데
요소수 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안 팔아요. 아예요? 병원이 아닌 주유소를 전전해야 하는 구급대원은 마음이 급합니다. 만약에 진짜 응급 환자 태우고 이동하다가 요소수 떨어져서 차가 서버리면 엄청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전국 소방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소방차와 구급차 8,300여 대 가운데 82%가 요소수가 필수인 경유차. 소방청이 확보한 요소수 비축량은 3.7개월분입니다. 소방청은 각서의 요소수를 모아 배분하는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일부 요소수 판매 업체가 소방차 등 긴급차를 위한 요소수 무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 전북 익산에선 요소수 주문을 받아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피싱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중고시장에선 요소수 사재기와 함께 비싼 값에 되팔기가 이뤄지고 인터넷에는 사제 요소수 제조 방법을 공유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에서야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런저런 대책이라는 걸 내놓긴 했는데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저희 취재기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던 건지 알았는데도 또 속수무책인 상황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정부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조짐에 오늘 긴급 합동회의를 연 산업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중국 정부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내놓을 것처럼 부산한 모습이었지만 요소수 부족 상황을 풀어낼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식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려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 양도 적은 데다 차량용으로 전환 시 품질 문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감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어떤 수입을 빨리 독려하는 게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대처라고 보고요. 당장 요소수 대란을 직면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8,000원짜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사러 갔는데 12만 달라고 지금 한답니다. 감당이 지금 안 될 부분. 외교부는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팀을 이번 달부터 가동하고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절차의 조기 진행을 요청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예, 저 역시 요소수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 갑자기 요소수 대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이 요소수라는 게 뭡니까? 요소수는요,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에도 2015년 이후 디젤차에 요소수 투입이 의무화됐는데요. 요소수가 바닥이 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졌는데 국내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60%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올해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인데요. 중국에서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이 석탄이 부족해지자 석탄이 원료인 요소의 수출 억제에 중국이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97%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겁니까? 우리는 생산할 수 없습니까? 요소 생산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 러시아 등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2011년엔 국내 마지막 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싸니까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제품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 유기화합물인데 거의 생필품 혹은 뭐 물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이것도 크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것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지난 2019년 한일 갈등 당시 반도체 소재 대란 이것도 생각이 나는군요. 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년 새 31%에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요소의 국내 생산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중국이 다시 공급을 시작하면 가격 싸움에 밀릴 게 뻔한 거죠. 예. 대신 한국과에 의존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존도 높은 품목은 정부가 좀 나서서라도 수입국을 2개 이상으로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에만 의존하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품목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제품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면 물론 가성비가 좋겠지만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상 또 이런 공급망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예, 이번 사태도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은 살인죄를 주장하면서 오열했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끌려다니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5일 30대 남성 이모 씨가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모 씨를 때려 쓰러뜨린 건 오전 2시 54분. 약 7분 뒤 이 씨는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갑니다. 이 씨가 황 씨를 끌고 이동할 때 황 씨가 바닥에 쓰러져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뇌출혈 증세를 보인 황 씨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황 씨가 의식을 잃기 전 이미 10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장면은 황 씨 유족이 공개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나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같이 하자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황 씨 어머니는 18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빈 공장을 사겠다고 접근한 뒤 폐기물만 버리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9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 등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이 폐기물 치우는 데만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공장입니다. 공장 안에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폐허구와 비닐 등 대부분 바다 쓰레기입니다. 아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불법 폐기물 더미는 11,000톤이 10m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 공장을 매입한 업체가 쓰레기를 몰래 버린 뒤 지난해 1월 잔금도 치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였죠. 예를 들어 갖고 이거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1곳에서 같은 수법의 폐기물 불법 투기가 잇따랐습니다. 배후에는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청 등지의 조직폭력배 10명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폐기물 처리 비용 92억 원을 챙긴 뒤 4만 6천여 톤을 불법 투기한 겁니다. 브로커와 처리업자 등 나머지 가담자도 54명에 이릅니다. 그룹형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7명들이 다 연결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100억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되찾지 못하면 피해 공장주나 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입주자에게 물대포를 마구 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고압 물대포였는데요. 용역업체 직원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향해서 무차별로 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남성이 물대포를 쏘고 강력한 물살에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갑니다. 옆으로 몸을 피해보지만 계속 따라가며 물대포를 쏩니다. 오전 11시 55분쯤 서울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2명이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여성에게 물대포를 쏜 겁니다. 얼굴을 특히 집중해서 엄청나게 쏴서 모자 막 다 날아가고 저는 완전히 그냥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대포를 맞은 사람은 해당 건물을 빌린 회사로부터 재임대해 영업을 하던 업주. 그런데 원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고 철거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이 쏜 물대포는 공사장 분진 제거용 고압 살수 장치였는데 1~2m 거리에서 얼굴과 몸통을 향해 마구 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화재 사고로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내곡 터널 안에는 소화전만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나 환기 시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터널 화재 사고 뒤 지침이 개정되면서 방제 시설 설치가 필수가 됐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터널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요. 오늘 포커스는 반복되는 터널 화재에 맞췄습니다. 화재로 까맣게 탄 화물차.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터널 전체로 번지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문제는 총 길이가 1000m를 넘는 이 터널 안에 방제 시설인 제트팬이나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건 소화전이 전부. 큰 불이 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남원 3회 2터널 화재 사고. 정부는 이후 500m가 넘는 터널에는 제트팬 같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개정 전에 만들어진 터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내곡 터널은 1000m가 넘는 긴 터널인데도 시설을 정비하지 않았고 화재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설계 기준에 환기 설계 기준이 그때 당시는 이렇게 명확하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터널이 많다는 겁니다. 전국 고속도로 터널 552개 가운데 27.5%인 152개 터널은 방제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완을 하는데 소급 적용을 안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것만 이제 위험성이 낮아지는 거겠죠. 기존 것은 그냥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터널에 방제시설을 갖추려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예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선투자해서 빨리 설비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 않아서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하루 사망자가 10개월 만에 최다인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단 6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 1일 9명에서 16명, 18명으로 늘더니 오늘은 24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 25명을 낸 지난 1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24명 가운데 75%는 백신을 한 번도 안 맞거나 한 번만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사망자의 약 85%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미접종자,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의 감염 위험, 중증 사망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 상태입니다. 60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화이자도 마찬가지지만 4개월쯤 지나면은 델타를 막아내는
그 힘은 50% 밑으로 떨어져. 이 때문에 추가 접종 대상을 전체 고령층으로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헬스클럽 등 실내 체육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3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도입한 방역 패스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방역 패스 때문입니다. 시설 이용 시 48시간 내 음성이 나왔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 환불 요청이 빗발치는 겁니다. 미접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환불 문의가 솟구치고 있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전이 나왔다는 하소연마저 나옵니다. 회원비가 목돈인 경우가 많아 환불해야 할 돈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되게 전화가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같은 요가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연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집어쳐라! 오늘은 480곳 시설이 정부를 상대로 3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른 우리 실내 체육시설이 어떤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주의 계도 기간 후에도 정책 변화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아이스크림 값 비싸다는 분 많습니다. 좀 저렴한 거를 찾으려고 해도 가격은 비슷비슷하고 할인율도 낮아서 왜 그런가 했는데 제조사끼리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제과 유통을 해온 김모 씨는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싸게 유통하려다 제조사 직원의 항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일정 가격 아래로 유통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288원 미만으로 주면 안 된다. 그건 시장 저열에 맡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한테 물건을 못 줄 수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롯데, 혜태 등 빙과류 제조사 6곳이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빙과류를 납품하며 가격 할인율을 제한하자고 미리 합의했다는 겁니다. 제조업체들이 유통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높게 매기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서 많이 사 먹는 편이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좀 속은 느낌도 나고. 제조사 측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긴 이르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5일 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인데 앞서 2007년에도 빙그레와 롯데제과, 혜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4곳이 빙과류값 담합 혐의로 46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돌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동성 잔치는 이제 끝났고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공개 선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만 이미 예견됐던 일이어서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도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진 셈이죠.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채권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여 긴축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파월 의장의 유화적 발언에다 테이퍼링이 이미 예견됐던 만큼 미국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환율 급등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유동성 축소로 발생할 소비 심리 위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다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민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부채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의 돈줄잡기 마음은 더 급해지게 됐습니다만 자산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규제하자 갈 곳 없는 돈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1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최고 5,700대 1을 넘어선 곳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떴다방이 등장하면서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오피스텔 투기 광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6가구 모집에 12만 6천 명이 몰린 서울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당첨자 발표일인 오늘 현장은 조용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떴다방이 등장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는 웃돈 거래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뭐 초기 5천 얘기했었는데 뭐 1억이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하던데. 청약 홈페이지는 당첨 여부를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마감일인 어제에 이어 또 마비됐습니다. 그제 청약이 진행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은 일부 타입 경쟁률이 5,700대 1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원만 내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피받고 팔 수 있냐는 문의를 했어요.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이라도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다는 틈새를 타고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투자자들이 더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더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 가뭄 속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른 오피스텔 시장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친정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뭉클함을 풀어낸 연극으로 12년째 무대에 서고 있는 국민어머니 강부자 씨를 만났습니다. 60년 연기를 이어온 대배우는 90살까지 무대에 서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말기 암에 걸린 딸이 삶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올해 81세의 배우 강부자 씨는 연기 인생 60년에 다양한 엄마 역할을 했지만 친정엄마의 최 여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때 딸과 엄마의 사이는 생각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년 동안 누적 관객수 80만 명. 700회 기록을 세운 데에는 관객들의 입소문이 큰 몫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가시면 극장 바닥이 관객석이 하얘요. 너무 울어가지고 자기가 모녀지간에 느끼는 그런 일이다. 이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경우도 있고. 엄마 역할로 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전하지만 그에게도 가장 그리운 건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새록새록 엄마에 대한 말할 수가 없이 그립고 한 번만 좀 거기서 휴가 받아서 한번 다녀가실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지요. 딸에게 친정의 존재처럼 관객들이 힘들 때 찾아와 쉬어가는 엄마 품과 같은 무대를 생이 닿을 때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사만 잘 암기를 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걷는 것만 잘 걷는다면 90살까지 연극하고 90살까지 드라마하고 90살까지 활동하다가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금 잠실 야구장에서는 LG와 두산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에 더해서 이 라이벌 팀다운 불꽃 튀는 신경전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2년 연속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된 LG와 두산. 이 양팀 모두 수아레즈, 최원준, 이 확실한 선발 카드를 내세운 만큼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3회 초에 0대 0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 두산은 3회 초 정수빈의 적시타 때 박계범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대0의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던 5회 초엔 불꽃 튀는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5회 초 정수빈이 기습 번트에 성공하며 무사 1-3루의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LG는 3피트 수비 방해라며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고 정수빈은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이에 두산 김태형 감독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판독 대상에 대해 문의했는데 그러자 LG 류지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 후 항의는 규정상 퇴장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10분간 경기가 중단됐고 결국 심판이 직접 설명을 하며 퇴장 없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정수빈의 아웃에도 두산은 박건우의 적시타가 터지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재 7회 LG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판 2승제로 치러진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100%였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이다솜이었습니다.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고도 행복한 나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나무는 순순히 내주지 않고 치고받는 승강이 끝에 내줍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철부지 아들이 급기야 집을 잡혀달라고 매달립니다. 한평생 노동으로 등이 휜 아버지는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고 한바탕 퍼붓지만 결국 자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가서 손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말은 잊어버려라. 네가 돈 좀 아껴 쓰고 돈 무서운 줄 알라고 한 소리니까. 곧 자립하겠다며 또 돈을 달라는 아들에게 하소연하듯 내뱉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립 어디 네 좋을 대로 해라. 이젠 우리도 힘이 없다. 뭐 팔 게 있어야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재정 여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반갑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싫은 소리가 나온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죠. 주머니를 마구 뒤진다는 표현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기도 느껴집니다. 여야 합의 없이 정부가 여당의 대선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경우 매표 행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충돌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 후보는 2030표를 의식해 당정이 합의한 가상화폐 차익 과세를 연기하자고 나섰고 대통령이 제동을 건 언론법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만 신구 권력의 삽바 싸움이야 늘상 있어온 일이지만 이번은 어쩐지 먹구름이 더 짙게 느껴집니다. 목표한 바가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스타일 때문일 겁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도 받는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고령층 사이에 나돈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두 딸에게 왕국을 물려준 뒤에 버림받고 광인이 돼 황야를 헤매는 리어 왕의 처지가 실감나는 세상이니까요. 대통령은 40% 안팎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아직은 전국 복판에서 비켜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권력이니 미래 권력이니 하는 말들이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거가 아무리 닥쳤어도 내일 생각도 좀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만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머니 마구 뒤지지 말라는 총리의 하소연처럼 말이죠. 1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뒤지면 나올까요? 였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먼지가 유입되고 대기는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이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200m의 앞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더 커지겠는데요. 대전은 7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낮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구가 20도, 제주도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 입동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전국에 비가 사흘 정도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4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